안녕하세요.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한 주에 책 한 권 함께 읽고 있는 이주의 책. 자,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준비한 책, 파블 루머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유재덕 요리사님의 책입니다. 파블 루머라는 게 음식물이나 영양물을 뜻하는 말이라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 등을 표현하는 수거에서 종종 활용되는 라틴어 파블룸에서 따온 단어라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여러 명칭이 있죠. 셰프, 요리사, 음식가라는 말보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파블루머가 되고 싶다.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요리는 특별한 것이지만 음식은 위대한 것이다 라면서 평생을 화려한 호텔 요리사로 살았으니까 은퇴한 후에는 소박한 음식가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손에서 칼을 내려놓을 때마다 언제나 책을 집어 들었다는 그 한 권 한 권의 요리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그의 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과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나눠볼 글은 놀라운 음식의 과학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찰스 스펜스의 왜 맛있을까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주방은 위험한 곳이다. 다루는 것들이 뜨겁고 날카롭다. 욱하는 심정으로 손에 든 것을 던지기라도 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방은 특히 위계 질서가 엄격하다. 문제는 엄격함이 지나치면 마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마음을 너무 쉽게 혹은 너무 거칠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다. 모든 약은 독이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서로의 몸을 지키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간이 맞아야 하는 요리처럼 엄격함에도 적절함이 필요하다. 실수한 후배에게 야단을 좀 쳤더니 몹시 부끄러워한다. 순간 그의 표정을 살핀다. 말로만 그리 대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부끄러워하는 것인지는 표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해낸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는 지점이 바로 수치심이다. 내 호통을 듣고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그 후배로부터 시선을 거두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워? 그럼 됐어. 자넨 잘 해낼 거야. 후배에게 야단을 친 날은 내 마음도 안 좋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 때 부끄러워야 할까? 부족함은 그저 더하기만 하면 된다. 요리도 그렇다. 간이 부족하거나 덜 익은 것은 금방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넘칠 때다.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보다는 이미 많이 가진 것을 더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을 크게 망치는 것들도 모두 부족함보다는 과도한 욕망 때문이다.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려는 것과 제어되지 않는 욕망을 품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나는 그 차이를 어떻게 후배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졌다. 요리사가 된 지 10년 차가 됐을 때 나는 한마디로 자신만만, 기세 등등, 의기양양, 대충 그런 태도로 살고 있었다. 새로운 샐러드를 개발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맛은 끝내주면서도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마음먹었다. 모두 5종류의 샐러드를 만들었다. 육해공, 즉 소고기, 해산물, 치킨까지 다 들어가는 정말 끝내주는 샐러드를 완성했다. 나는 스승인 조형학 셰프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메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제 칭찬 들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스승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미소를 머금었다. 그 순간 스승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요리가 뭐 이래. 맛이 다 비슷하잖아. 드레싱을 올리브 오일과 겨우 한 가지 식초로만 만든 거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더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겨우 이 정도야? 실망이네. 나의 자신만만, 기세 등등, 의기양양, 기타 등등은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날아갔다. 몹시 부끄러워하는 나를 곁에 세우고는 샐러드 만드는 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수많은 드레싱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그 많은 것들을 그 순간에 다 외웠다. 내가 외웠다기보다는 나의 부끄러움이 그것을 외우게 했다. 그날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요리의 덕목은 바로 조화와 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부끄러움이 각인한 것은 뇌에 인두처럼 새겨진다. 인간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 나는 그날 깨달았다. 그날 이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한다. 아마도 그날이 내가 진짜 요리사가 된 첫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나에게도 나를 스승처럼 여기는 후배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 나에게 자주 묻는다. 너는 내 스승과 같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요리만이 아니라 부끄러움까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후배들은 예외 없이 훌륭하게 성장했다.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부끄럽다는 수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또 찾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글이었어요. 다음에 나눠볼 글은 세상 제일 친절한 레시피는 어디에?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줄리언 반스의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 라는 제목의 책에 대한 글입니다. 한식 요리책을 읽는데 당시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요리 용어들 때문에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어려운 용어가 얼마나 많던지 몇 날 며칠 동안 사전을 뒤적여야 했다. 역시 좋은 글이란 역지사지를 잘 해낸 글이 아닐까 생각했다.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쓴 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줄리언 반스의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를 읽기로 했다. 맨부커상까지 받은 어마어마한 영국의 대작가가 요리 레시피에 관해 쓴 책이라니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선택했다. 책 제목이 웃겼다. 나같이 글솜씨가 허술한 요리사가 쓴 레시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은 이렇다. 요리를 책으로 배우겠다고 작정한 줄리언 반스는 레시피대로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요리책을 분석하고 때로는 요리책의 저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한다.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요리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한다. 그는 작가답게 자신의 이런 실패의 원인을 불친절한 요리책에서 찾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읽었던 요리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단다. 두 손을 합친 양, 한 모금 또는 한 덩이,
작은 양파, 중간 크기의 양파, 큰 양파. 이 작가가 투덜거리는 장면은 정말 웃음이 터진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를 통해 요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나누는 기쁨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작가의 모습은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 시니컬함으로 똘똘 뭉친 완벽주의 소설가의 요리 에세이라니.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종종 뜨끔거림을 느껴야 했다. 마치 줄리언 반스가 책을 통해 나에게 불평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 역시 이렇게 못 알아먹을 레시피를 적은 일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 것이라 여기는 것은 게으름이거나 오만함 아닐까? 나는 또 이따위 레시피라니를 읽으며 유쾌하게 스스로를 성찰했고 반성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레시피로 소통하려면 바로 이것을 해내야만 한다. 역지사지야말로 요리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요리사에게 레시피를 계속 써보라고 권하고 싶다. 독자의 입장이 되어 모른다고 가정하는 바로 그 태도를 말하자면 초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초심을 지키는 자가 끝까지 간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말하기에 대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마다 했던 강조점하고 같은 맥락이구나 싶어서 공감이 됐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빠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듣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요리사도 레시피로 누군가에게 요리하는 법을 전달할 때는 아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공감이 돼서 골라본 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눌 글 좋은 요리사는 계절과 같은 사람 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기타오지 로산진이 지은 로산진의 요리왕국이란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토록 뜨거웠나 싶다. 이젠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갑다. 요리사는 숙명적으로 시간과 늘 다퉈야 한다. 재료들의 특성에 맞는 조리 속도는 요리의 기본 중 기본이다. 호텔 요리사가 시간과 다투는 일은 이뿐만 아니다. 계절에 따라 식재료가 달라지고 기간에 따라 손님들도 달라진다. 그에 따라 요리사가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모두 달라진다. 좋은 요리사는 계절과 같은 사람이겠구나. 며칠 사이에 휙 바뀐 계절을 실감하며 새벽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문장이 머리에 떠오른다. 계절은 늘 바뀌지만 그 부단한 변화 자체가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요리사들도 그렇다. 날마다 다른 상황, 다른 조건이 주어지지만 한결같은 맛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런 탓인지 좋은 요리사들은 하나같이 매우 창조적인 동시에 매우 우직한 사람들이다. 창조성과 우직함. 어쩌면 가장 거리가 멀지도 모를 이 두 가지 성향이 동시에 구현되는 사람들. 그들이 요리사다. 1991년 겨울. 나에게 그 해는 막막함 그 자체였다. 혹독하게 추웠고 동시에 서러웠다. 요리의 세계로 처음 입문하던 때였다. 나는 조리학과 출신이 아니라 식품공학을 전공한 비전공 요리사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돌진의 청춘이었다.
어렵게 입성한 주방에서 나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다. 선배 요리사들의 솜씨를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매일 12시간 넘게 주방에서 일했다. 요리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배운 모든 것들을 노트에 기록했다. 그렇게 미친 듯이 10년을 보내고 나서 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신적으로 파산했다. 물론 요리 실력은 쓸만해졌다. 누구도 내 솜씨를 의심하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스스로의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나자 요리는 나에게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있었다. 끝없이 노를 적고 있기는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방향도 전혀 잡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느낌이랄까? 내 인생 가장 깊은 고뇌의 시간이라면 바로 그때였다. 요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요리는 인간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때 내가 매달렸던 질문이다. 기타오지 로산진을 처음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일본 요리 관련 자료들을 모으다가 일식의 아버지 혹은 맛의 달인이란 수식어가 붙은 그가 궁금해졌다. 대체 누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을까 싶었다. 가능하다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는 철학이 있는 요리사였다. 요리의 첫 걸음은 실행이며 요리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음식의 본맛을 살리는 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기본임을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로산지는 이렇게 답한다. 본디 요리의 맛은 대부분 식재료의 질에 달려있다. 요리인의 공은 1할이나 2할, 많아야 3할 정도다. 또 본연의 맛이 좋냐 나쁘냐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맛없는 쇠고기로 훌륭한 스테이크를 만들지 못하듯이 말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의외로 잘 모른다. 괴이한 세상이기 때문일까? 맛없는 것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은 없다는 것. 다만 맛있게 보이도록 꾸미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거짓의 맛이지 본연의 맛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속임수를 써서 아이를 달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이 책을 읽는 동안 로산지는 책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 내 곁에 서 있는 요리사였다. 진짜 요리사라면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해. 그게 없다면 그건 요리사도 아니야. 이렇게 내 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선배 말이다. 10년 차에 내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 답을 얻었느냐고? 어림없다. 나는 그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고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요리사인 나를 구원했다. 질문하는 동안만 나는 요리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단지 인간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철학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 정도만 이제 안다. 철학은 본래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것. 로산진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게 되고 그 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요리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요리라는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철학이 담겨 있고 삶에 대한 어떤 시선이 담겨 있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이 있는 요리사라는 게요. 철학이 있는 뭐뭐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글은요. 인생을 바꿀 만한 무엇이 요리라니?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설프지만 맛있게 사토 고우시의 책을 읽고 쓴 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요리사인 내가 책을 읽고 서평까지 쓴다고 하니 그게 일면 신기하고 기특한지 요즘은 출판사에서 종종 책을 보내온다. 지난주에 내가 주방에서 읽은 책은 사토 고우시가 쓴 어설프지만 맛있게다. 소설 형식을 빌린 에세이다. 주인공은 까칠하고 건조한 성격의 대학생이다. 그는 자취생이지만 밥을 해먹지 않는다.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 사 먹는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요리를 해주게 된다. 여자친구는 그의 요리를 아주 맛있게 먹는다. 요리에 전혀 취미도 없었던 젊은 남자가 만든 첫 요리가 맛있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일을 계기로 주인공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는다. 우선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고와 배려인지를 느꼈고, 나아가 나를 위해 음식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주인공은 이후 편의점 간편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대신 제 손으로 먹거리를 해결해 나간다. 어설프지만 맛있게는 요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낸 한 청년의 성장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요리를 하는 청춘은 건강뿐 아니라 일머리까지 좋아진다. 일 잘하는 사람에겐 순차적 실행력이 몸에 배는데, 이는 재료 준비부터 불 조절, 맛내기까지 매번 순차적 실행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요리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현재 규슈대학 농학부 교원으로 식과 생을 주제로 강연 활동을 통해 먹거리를 둘러싼 생태환경 교육을 하고 있다. 그가 진행하는 체험과 참여를 중시한 교육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선거만이 아니야. 뭘 살지, 뭘 먹는지. 만약 여러분이 편의점 도시락만 먹는다면 일본의 편의점이 넘치고 농업은 쇠락하겠지. 만약 여러분이 유기농 농산물을 산다면 일본은 유기농 농사가 늘어나겠지. 뭘 살지, 뭘 먹는지. 이건 사회의 구조를 정하는 선거의 한 표와 같다. 는 저자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이 책을 읽으며 자취를 하는 청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났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끼라는 것이다. 대충 끼니나 때우려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주머니 사정으로 비록 싸고 거친 재료밖에 구하지 못한다고 해도 매끼 자신을 위해 최대한 정성껏 요리하길 바란다. 라면도 정성을 들이면 명품 요리로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드는 음식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해보라. 장담컨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